현재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기술자 300여 명 체포로 인해 전 세계가 경악의 도가니에 빠진 상황입니다. 놀라운 점은 현재 한국인들이 분노하는 것보다 전 세계가 더욱 분노하며 흥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점은 최근에는 이러한 구금 사태 뒤에 숨겨진 트럼프의 충격적인 비밀 계획이 공개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오판을 내렸고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트럼프의 비밀 계획의 가장 큰 수혜국이 되어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트럼프의 한국 죽이기가 어떻게 한국의 이익으로 작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악관 정책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아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조지아에서 벌어진 미국의 역대급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조지아의 밤은 무거운 부츠가 공장 바닥을 흔들 때까지 조용했어요. 이민세관단 속국 요원들이 몰려들어 300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을 무자비하게 끌고 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체포 영상은 정말 경악 그 자체더군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 손을 대세요. 한 요원이 메아리 칠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얼어붙었어요. 일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범죄자인가요? 우리가 이 공장을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투광등이 거대한 현대 LG 배터리 시설을 비추었어요. 뉴스 카메라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워싱턴에 있는 누군가의 제보 덕분에 기다리고 있었죠. 아침이 되자 숫자는 분명해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300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구금되었어요. CNN은 헤드라인으로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조지아에서 대규모 비자 급습. 미국 이민세관단 속국 국장 톰 호머는 웃으며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고의로 이민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집행 조치입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가 감히 미국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처럼 합법적이라고 다시 강조하더군요. 오만함은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기자들은 이게 진정으로 합법적인 조치인지를 물었어요. 그러나 호먼는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죠. 완전히 합법입니다.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심지어 한국인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의 어조는 또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여기 미국에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한 미국 기자가 마이크로 속삭였어요. 습격이라기보다는 인질극에 더 가까운 느낌인데 한국인 기술자들은 비자 문제로 체포된 게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체포된 게 분명해. 그리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워싱턴 연단에 등장했거든요. 그는 동정하는 척했지만 곧 체포의 진위를 드러냈습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전액 미국으로 이전하세요. 그는 마이크에 기대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기자들은 숨을 헐떡였어요. 한국인 엔지니어 습격과 무역 위협 사이의 연관성은 분명했던 것입니다. 서울 특파원은 씁쓸하게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무고한 한국인들을 구금했던 건 그냥 관세를 흥정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구나. 어떻게 죄 없는 민간인들에게 이럴 수가? 더 이상 비자 문제도 서류 문제도 법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한국 전문가들을 등에 업고 무대에 오른 트럼프의 정치 연극이었죠.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 평론가들은 날카로운 비꼬는 발언을 했습니다. 독일의 한 앵커는 미국은 동맹이라고 말하지만 카르텔 조직원과 같은 공격성으로 민간인을 체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응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돈, 공장, 기술을 좋아하지만 한국의 국민들은 경멸하고 있어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맹국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미국에 있어서 적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편 미국 언론들도 처음에는 트럼프의 편을 들었습니다. 당연했죠. 미국의 이권이 걸려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폭스는 대담한 집행은 미국이 밀리지 않을 것임을 증명합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논평가들은 이를 일본의 순종적 준수에 비유하며 한국의 저항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러트닉의 말을 반복했어요. 일본은 서명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배짱을 부릴 수는 없어요. 한국도 미국에 복종하는 법안에 서명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 습격이 불복종의 대가라고 주장했어요. 이젠 거의 확실해진 셈이었습니다. 이건 비자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트럼프 정부는 그저 관세 게임에서 한국을 볼모로 삼고 싶었던 것임이 말이죠. 수갑을 찬 300명의 엔지니어들이 눈부신 투광등 아래 줄을 섰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위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미국 국기가 자랑스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워싱턴은 타협하기보다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동맹국들에게 굴욕감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워싱턴의 분위기는 거만했어요. 상무부 내부에서 러트닉은 가죽 의자에 몸을 뒤로 젖히며 자신의 진짜 목적을 공개했거든요. 그는 보좌관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몸값이 아니라 수십억 달러를 원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숫자가 엄청났어요. 현대는 조지아 전기 자동차 공장에 76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있는 새로운 반도체 파운드리에 17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하이오와 애리조나 전역에 합작 투자에 5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총 300억 달러 이상의 한국 자본이 이미 태평양을 건넌 셈이었죠. 하지만 워싱턴에게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러트닉은 직원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해했습니다. 그는 질문 없이 5,500억 달러를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오늘날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만 부과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요? 그들은 망설이고 논쟁하고 너무 잔머리를 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협을 받는 거예요. 테이블에서 한 로비스트가 잔인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워싱턴에게 한국은 ATM입니다. 카드를 넣고 현금을 챙기는 국가일 뿐이죠. 또 다른 사람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엔지니어? 서류 미비 외국인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만약 그들이 적법한 비자가 있었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가 있는데? 감히 세계 패권국 미국에 항의라도 할 거야? 언어는 거칠었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미국은 사람 없이 돈, 공장, 기술만을 원했어요. 이중자 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한국보다 더 적은 금액을 투자했지만 더 부드러운 규제에 직면했어요. 일본 기업들은 이익에 대한 주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굴종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관세를 낮출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1인당 수십억 달러를 더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모품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미국 고위관리는 우리가 한국인의 두뇌를 수입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한국인을 수입할까요? 라고 농담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잔인함은 경제학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유출된 메모에서 미국 기관들은 급기야 한국 가족에 대한 비자 제한에 대해 논의했기 때문이에요. 한 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의 비자 규정 준수가 개선되지 않는 한 배우자 허가 거부 및 자녀의 학교 교육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민법으로 위장한 불안정한 형태의 인질 외교였습니다. 워싱턴은 한국의 사기를 꺾어 한국 엔지니어들이 떠나도록 강제하고 있었어요. 이런 미국의 협박에 국제 외신들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죠. 독일 신문 사설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지도자가 아닌 마피아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프랑스 경제학자들은 조롱했어요. 먼저 뇌물을 받고 그 다음에 위협하다니 이것은 자유무역이 아닙니다. 심지어 미국인 교수도 서울 특파원에게 속삭였죠.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조치입니다. 우리는 동맹국을 카르텔의 고객처럼 대하고 있어요. 워싱턴 칵테일 파티에서는 오만함이 가려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한 로비스트가 잔을 들었습니다. 꺼림칙한 돼지 저금통, 한국의 건배. 이제는 한국의 미국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의무적인 R&D 공개에 대한 추측설까지 나돌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그 청사진까지 전부 건네주게 될 거예요. 한 사람이 잔인하게 농담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선택지가 암울했어요. 미국의 끝없는 식욕에 굴복하거나 경제적 처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국이 여기서 더 저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이미 300명을 구금했는데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3,000명이 될까요? 이러한 트럼프의 전략은 파트너십이 아니었습니다. 서류 작업으로 약탈하는 것일 뿐이었죠. 트럼프는 한국의 돈과 존엄성을 모두 빼앗으려는 의도적이고 무자비한 음모를 꾸미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오만함도 잠시 이내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나 오만했던 미국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국 내에는 트럼프의 한국 협박은 큰 실수라는 주장이 점점 더 힘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바로 한국이 예상치도 못한 대응을 한 이후부터 일어난 일이었어요. 당연히 미국의 압박에 무릎을 꿇을 거라고 예상했던 한국이 오히려 정면 돌파라는 믿기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거든요. 한국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테이블 주변의 한국 기업 임원들은 거의 수학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어요. 현대의 한 전략가는
차트를 가리키며 관세가 25%로 인상되면 한국에서 수출하는 것이 미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저렴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으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죠.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제조한다면 추가 관세가 있더라도 미국 내 건설보다 단가가 12% 낮습니다. 방안은 동의하며 중얼거렸어요. 수년 동안 미국은 안전한 내기로 스스로를 팔아왔지만 이제 산술은 그 환상을 배신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인 이사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노동 분쟁을 보세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텍사스의 평균 임금은 울산보다 38% 높습니다. 노조 소송, 의무 의료, 예측할 수 없는 소송을 추가하면 공장에서 첫 번째 자동차가 출시되기 전에 현금이 낭비되죠. 그는 다시 한번 이 신문을 두드렸습니다. 베트남, 태국, 심지어 인도네시아도 절반의 비용으로 노동력 안정을 제공하는데 왜 굳이 미국의 비싼 노동력을 이용할까요? 삼성의 한번 무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세밀한 부분도 잊지 마세요. 모든 보조금에는 연구 공개 의무와 강제 기술 파트너십, 미국 기관의 검사 등 숨겨진 비용이 따릅니다. 그것은 지원이 아니라 감시예요. 그들은 결국 한국의 기술력을 전부 빼앗아 갈 거란 말입니다. 테이블 주위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미국의 술수는 일시적인 구제를 대가로 영업 비밀을 요구하는 함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욱 경악스러웠던 주장은 따로 있었어요. LG 물류 책임자는 또 다른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운송은 더 이상 말이 안 됩니다. 조지아에서 유럽으로 셀을 운송하는 비용은 부산보다 15% 더 비쌉니다. 유럽 고객들은 직접 계약, 중간 관세, 대서양 건너 지연이 없는 것을 선호하죠. 그는 음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땅의 공장을 돌보는 것보다 한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동맹국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했던 우리인데 돌아온 건 수갑뿐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예측할 수 없는 요인인 정치적 위험이 닥쳤습니다. 오늘 트럼프, 내일 바이든, 모레 또 다른 행정부가 등장했습니다. 라고 삼성의 선임 고문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매주기마다 규칙은 하룻밤 사이에 뒤집힙니다. 어느 날 우리는 파트너이고 다음 날 우리는 용의자가 됩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수는 없어요. 현대의 젊은 감독이 마지막 충격적인 한 방을 추가했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우리를 개처럼 취급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들은 새벽에 우리 공장을 습격하여 300명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면 그 신호는 무엇일까요? 누가 여기서 다시 일할 자원을 할까요? 서울의 부모님들은 아들을 미국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결론은 피할 수 없었고 무겁지만 분명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수익성이 없었고 더 이상 예측할 수 없었으며 더 이상 안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관세를 내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적대적인 땅에서 돈을 흘리는 것보다 저렴했어요. 그러므로 트럼프는 한국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어떤 갑질을 당하더라도 미국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한국에 있어 선택지는 많았고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극진하게 모셔도 모자랄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무지막지한 반격은 시작되었습니다. 고지은 또 다른 회의에서 한국의 무역부 장관은 직설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수치심은 이만하면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응할 때가 되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디렉터가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배터리 연구시설은 미시간에서 철수할 것입니다. 즉시 시행됩니다. 그는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3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모든 특허, 모든 청사진, 모두 한국으로 송환될 거예요. 그 타격은 미국의 자동차 미래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더 차가운 목소리로 그 뒤를 따르더군요. 텍사스로의 최첨단 리소그래피 기계의 배송을 중단합니다. 경영진은 자신의 서류를 흘끗 보았습니다. 가치, 지연 장비 48억 달러. 그것이 없으면 미국의 주조 공장은 단지 콘크리트 껍질일 뿐이며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현대 측은 차분하지만 무자비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거든요. 현대자동차의 조지아 라인은 이제 확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2개의 조립 날개가 베트남으로 이동할 거예요. 또 다른 2곳은 멕시코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12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반면에 미국에서의 실직자는 조지아에서만 12,000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는 친구를 몰라보고 고마움을 모르는 국가에 더 이상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의 어조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수학적이고 정확하며 거의 임상적이었죠. 테이블 주위에서 중얼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국 해군의 한 제독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소름 끼치는 한 줄을 전달하더군요. 배터리 운송을 중단하면 미 해군은 전기 잠수함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실전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미국이 더 잘 알겠죠. 헐떡이는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미국의 미래를 쥐고 있던 거였거든요. 워싱턴에서는 즉각적으로 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는 경고했어요. 이대로 한국이 미국에서 철수한다면 미 해군 전력화 프로그램에서 7년 지연이 예상됩니다. 한상원 의원이 러트닉의 사무실에 난입해 소리쳤어요. 당신들이 우리 방위 파이프라인을 마비시켰어요. 이제 어쩔 셈이죠?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인정했습니다. 한국산 배터리 없이는 생산이 붕괴될 것입니다. 반드시 한국에 사과해야 합니다. 포드 경영진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계산하고 밤새 주가가 폭락했어요. 테슬라 본사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한국 공급업체가 없으면 우리는 전고체 배터리에서 3년 뒤처집니다. 이대로라면 전기차 가격이 6개월 이내에 2배로 오를 예정이었기에 미국 소비자들은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어요. 서울의 풍자는 무자비했습니다. 한심야 진행자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 엔지니어들을 감금했는데 이제 우리 배터리를 구걸하고 있네요. 또 다른 농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워싱턴은 AA 배터리로 구동되는 잠수함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관객들은 웃음으로 포효했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적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한국은 굴욕을 놀라운 권력 역전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백악관 안에서 트럼프는 직원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아무도 한국이 우리 공급망을 통제한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한 보좌관이 긴장한 듯 속삭였어요. 우리는 관세가 그들을 겁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나 강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트럼프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관세? 이제 우리는 약해 보입니다. 그들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요. 그의 분노는 복도에 울려 퍼졌고 시장은 모든 화면에 붉은 피를 흘렸습니다. 경제적 파괴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자동차 및 방위 산업 전반에 걸쳐 4,800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소멸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조지아 제조업 벨트의 실업률이 몇 달 만에 14%로 급증했어요. 한국인들이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거든요. 주지사는 워싱턴에 구호를 간청했습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제공할 수가 없어요. 폐쇄된 공장 밖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노동자들은 현수막을 흔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디에 있나요? 그러나 가장 경악스러웠던 건 미국 내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외신들이었죠. 이들은 빠르게 한국의 승전보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 헤드라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국의 기술 보복으로 워싱턴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데어 슈피겔은 이렇게 썼더군요. 미국은 규모가 작고 두뇌가 큰 국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르몽드는 풍자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벽을 쌓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배터리를 만듭니다. 내러티브의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공감이 서울로 기울었어요. 잔인한 아이러니는 펜타곤에서 가장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기밀 메모가 유출되었습니다. 한국산 칩이 없으면 F-35 전투기는 무기항 공급 부족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국의 장성들은 좌절감에 사로잡혀 이렇게 주장했어요. 우리는 전쟁을 할 수는 있지만 반도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건 동맹국인 한국의 몫이었다고요. 한 프랑스의 외교관은 웃으며 말하더군요. 러트닉은 수십억 달러를 원했습니다. 대신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죠. 이게 바로 한국을 건든 대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ATM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한국은 은행 그 자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하지만 정말로 믿기 힘들었던 부분은 바로 한국이 얻게 될 이익이었어요. 보통 한 국가와 한 국가가 싸움을 벌이면 두 국가 모두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싸움에서의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이 자본과 전문가들을 미국에서 철수시켰을 때 비평가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세계 최대 시장을 떠나면서 손실이 아니라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감정이 아닌 숫자로 뒷받침되어 빠르게 나왔죠. 먼저 한국은 생산비용 감소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삼성이 경기도보다 임금을 거의 38% 더 많이 지급해야 했고 노동 분쟁과 보험은
연간 27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켰죠. 확장을 중단함으로써 삼성은 5년 동안 120억 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었어요. 평택에서는 동일한 자금이 더 높은 효율로 2개의 새로운 팹을 건설했죠. 물류는 아시아에서 훨씬 더 빠르고 경제적인 것도 한몫했습니다. 서울에서 유럽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배송하는데 해상 운송이 21일 걸립니다. 미국 조지아에서 유럽까지 동일한 여정은 34일이었으며 운임은 15% 더 높았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독일로의 직접 수출 경로를 변경하여 연간 6억 달러를 절감했습니다. 폭스바겐과 BMW는 몇 달 만에 115억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그야말로 한국은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동맹국 미국을 위해 억지로 미국 공장을 설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얻은 가장 큰 효과는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자국의 기술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보조금의 특허 공유, R&D 프로세스 공개 등의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함으로써 한국은 450억 달러에 달하는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보호할 수 있었죠. 그 비밀은 금으로 변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구매자들은 독점권을 위해 프리미엄을 지불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상 미국은 영향력을 잃었고 한국은 독점 가격 결정권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한국의 첨단 배터리 수출이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LG와 SK를 합쳐 1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죠. 삼성의 반도체 수익은 유럽과 인도의 수요에 힘입어 급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한국의 리다이렉트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630억 달러의 추가 GDP 성장을 계산했습니다. 순수산술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처벌을 국가적 풍요로 전환한 셈이었어요. 현대 본사에서 경영진은 신중한 미소로 새로운 대차대조표를 검토했습니다. 한의사는 미국 공장은 얼어붙었지만 동남아시아 생산량은 2배로 증가했다 라고 설명했죠. 이번 분기에만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27%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멕시코에서도 세금 혜택으로 9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아닌 전 세계가 우리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멀어질 때마다 손실이 아니라 레버리지가 된 셈이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아이러니를 생생하게 포착했어요. 가디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잃고 세계를 얻었습니다. 르몽드는 워싱턴의 오마남이 서울의 독립 배당금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풍자는 날카로웠어요. 미국은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고 한국은 대신 글로벌 수표를 현금화했습니다. 모든 헤드라인은 한국인들이 이미 뼛속에서 느낀 승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한국 이사회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생존에서 확장으로 바뀌었어요. LG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 예산이 하룻밤 사이에 24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삼성은 국내 AI 기반 칩 생산에 1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고 발표했죠. 현대는 대담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래 전기차 플랫폼의 70%가 한국산으로 조립될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기술과 이익은 태평양 건너가 아니라 한국에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동맹은 워싱턴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심화되었어요. 독일 총리는 한국을 유럽의 필수 에너지 파트너라고 칭송하며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과 78억 유로 규모의 공동 우주 발사 프로젝트를 협상했죠. 인도는 한국 기업들과 120억 달러 규모의 방위 전자 제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계약은 이익과 원칙, 즉 미국이 이를 낭비한 곳에서 얻은 신뢰를 모두 나타내고 있었어요. 한국 국내에서는 주식시장이 그 자부심을 반영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하며 한국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이에 한국인 일반 투자자들은 농담을 던졌어요. 우리 은퇴 계좌는 워싱턴의 오만함 덕분에 풍요롭게 되었어. 트럼프가 우리 연금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거든. 외교 정책 분석가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영국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학이 아니라 심리적 독립성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한국은 동맹국들이 총을 쏘지 않고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분석가들조차도 이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한 경제학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보조금에 대한 접근성을 잃었지만 글로벌 지배력을 얻었습니다. 결국 방정식은 간단했습니다. 고비용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신 저비용, 첨단 기술의 대체품이 문을 열었죠.
글로벌 시장은 오만한 구매자에서 수십 명의 감사한 파트너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얻게 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전 세계가 이번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였죠. 그건 바로 미국은 더욱 비밀스러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한국을 견제하려다가 한국의 날개만 달아둔 꼴이 되었거든요. 미 국방부 요원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지아주에서의 한국인 기술자들의 체포는 비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훨씬 더 큰 것, 즉 한국의 핵 개발을 향한 행진을 두려워했거든요. 워싱턴에서는 이야기가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웃었고 어떤 사람들은 당황했죠. 한상원 의원은 말도 안 돼요. 한국이 가진 기술력으로는 아직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요원은 그저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죠. 저는 정보부 소속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대부분의 국가가 꿈꾸기만 했던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과 국산 마이크로 핵탄두 대체물이 결합된 시스템을 조용히 마스터한 상태예요. 조잡한 프로토타입도 아니고 종이 프로젝트도 아닙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한국을 압박함으로써 한국을 조용히 눌러놓을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한국은 마음만 먹는다면 단기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해낼 수 있거든요. 불가능해요. 백악관의 한 분석가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문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형 SLBM이 하늘을 뚫는 모습이 완벽하게 드러난 영상이 존재했거든요. 탑재물은 우라늄이 아니라 핵 유사체로 설계된 혁신적인 차세대 폭발 복합재였습니다. 즉, 한국은 핵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므로 이건 완전히 합법이었고, 한국은 비확산 조약을 발동하지 않고도 전술핵에 파괴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미국 장군들은 폐쇄된 홀에서 속삭였어요. 이건 허세가 아닙니다. 한국이 개발한 것은 어떤 제재도 금지할 수 없는 무기 시스템입니다.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보자마자 트럼프가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무리수를 던졌다는 점에 약간의 공감이 가기도 했어요. 이건 생각보다도 훨씬 무서운 기술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미사일을 만드는 데는 핵무기 개발보다 훨씬 더 기술적인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수 압력하에서 안정적인 고체 로켓 추진체를 발사하는 기술을 숙달해야 했는데, 러시아조차도 이를 달성하기 전에 수십 개의 프로토타입을 잃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한국은 핵무기도 없음에도 현대중공업 항공우주국에서 개발한 복합 케이스를 사용해 6년 만에 달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악스러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는 밀리미터 내성을 가진 소형탄두 케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프랑스는 여전히 독일에서 특정 미세 가공 공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공작기계 산업은 완벽하고 반복 가능한 국내에서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기에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전 세계가 짐작했던 부분을 훨씬 초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한국이 만든 미사일은 곧 한국은 전자방해 하에서 탐색할 수 있는 실시간 AI 유도 시스템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더더욱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 요원은 한국의 AI 미사일 내비게이션이 정확도 테스트에서 DARPA 프로토타입을 23% 가까이 능가했다고 속삭였는데, 이는 사실상 한국의 기술력은 미국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낸다고 할 수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는 다시금 속삭였습니다. 조선, 반도체, AI 산업이 최고 수준으로 발달한 국가만이 이를 해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의미하며 이건 미국조차 아직 개발해내지 못한 기술이에요. 국방부 요원은 다시금 외쳤어요. 조지아주에서의 체포가 왜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왜 새벽에 엔지니어를 압수수색한단 말인가요? 스파이가 아닌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노트북 안에 핵 독점을 깨뜨릴 로드맵이 적혀 있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실수를 했어요. 그는 한국이 아직은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과학자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문턱을 넘은 상태였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삼성의 반도체 노하우, 현대의 조선 천재성, LG화학의 재료 과학, 그리고 AI 우수성이 필요했습니다. 종합해보면 한국만이 풀 수 있는 퍼즐이었죠.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실패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경악스러웠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이 만든 미사일을 어떻게든 폐기 처리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의 일이었는데 이제는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 충격적인 일침을 가해왔거든요. 한국만 그러한 최첨단 미사일을 갖는 것은 불공평하다고요?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현재 47톤의 플루토늄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평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이 양은 6,000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어요. 모두가 할 말을 잃었어요. 왜 한국이 아닌 일본만 플루토늄을 갖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때 장관은 계속해서 놀라운 말을 이어나갔죠. 이미 수십 년 전에 그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당시에 일본은 기술적으로 뛰어났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미국의 신뢰를 얻고 있었던 일본만 플루토늄 비축을 허가받고 한국은 거절당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핵무기로 폭격을 당한 유일한 국가인 일본은 인류를 2번이나 끝낼 수 있을 만큼의 핵분열 물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어깨를 으쓱하며 평화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고 있죠. 한편 플루토늄이 없는 깨끗한 기록을 가진 한국은 매 순간 의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그는 이내 더욱 충격적인 말을 해왔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자신들에게 다가온 불합리함을 실력으로 극복해냈습니다. 일본은 분명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을 개발해내고 말았거든요. 한국은 플루토늄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내민 보고서에는 한국이 플라스마 보조 연료 사이클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이디어는 환상적으로 들렸습니다. 이건 수십 년이 아니라 몇 주 안에 핵분열성 동위원소를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였거든요. 한국은 이런 불공정함에도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상 지름길을 구축해버렸죠. 한국은 이 기술을 통해 플루토늄이나 농축 우라늄을 비축하지 않고도 6주 안에 배치 가능한 핵 장치를 조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이를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마찬가지죠. 몇몇 의원들은 이에 대해 반박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 무지막지한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어떻게 미국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수가 있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장관은 그들을 그저 합주기로 만들 뿐이었죠. 사람들은 플루토늄이 자국을 강력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플루토늄은 무겁고 더럽고 국제적으로 눈에 띄죠. 한국은 초고속 연료 재처리, 초전도 억제, 나노 기반 트리거 시스템 등 보이지 않는 강점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니 눈에 띄지 않고도 이런 무지막지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거죠. 전 세계로부터 과소평가를 받는 지금의 한국은 전부 다 그들이 의도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일본은 위험한 물질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지만 한국은 몇 주 안에 수요에 따라 발자국 없이 동일한 잠재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한국은 무한정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무한 동력원을 가지고 있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장 소름 돋는 점이요? 이들은 핵무기를 만드는데 플루토늄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도 단 한 건의 비핵화 조약도 파기하지 않고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플루토늄은 생산해내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한데 한국은 그것을 아예 초월했음에도 아무런 불법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 이들을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장관이 말을 끝나자마자 회의실 내부는 엄청난 긴장감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미국은 모든 것을 재고해야 합니다. 민간 원자로를 하룻밤 사이에 법적으로 핵 억지력으로 바꿀 수 있는 나라를 상상해보세요. 그것이 세계 균형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는 이런 나라로 적으로 두면 안 돼요. 수석 핵에너지 기술자도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억지력을 위해서는 플루토늄산이나 우라늄 캐스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동위원소 가속을 위해 나노구조 촉매를 정말로 설계했다면 한국은 몇 주 안에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조지아주에서 끌려간 한국인 기술자들을 보고 전 세계가 한국의 핵 개발에 명분의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적국 취급했으니 한반도에 유사시의 상황이 터지더라도 미국은 절대로 한국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팽배해진 상태거든요. 그러므로 많은 국가들이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그들을 응원해주고 있어요. 저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대한 핵기술 연구 권한이 주어진다면 전 세계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던 기술력을 가진 한국은
도대체 얼마큼 성장하게 될지도 예상이 안 가는 수준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에 이러한 무지막지한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뜻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소형화 전문성 덕분에 한국은 서브 밀리미터 제어봉을 개발할 수 있었어요. LG화학의 그래핀 복합재는 경쟁사가 유지할 수 없는 온도에서 플라스마 필드를 안정화시켰죠. 현대의 항공우주사업부는 1만 분의 1mm 이하의 오차 범위를 가진 극저온 펌프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알고리즘은 연료 주기를 실시간으로 모델링하여 개발 시간을 수십 년에서 며칠로 단축했죠. 요약하자면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칩, 화학, 역학, 알고리즘을 동시에 마스터한 국가의 필연적인 산물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그런 시너지를 내지 못했습니다. 일본에는 플루토늄이 있었지만 인공지능은 없어요. 독일에는 엔지니어링이 있었지만 칩은 없었습니다. 미국은 돈은 있었지만 산업을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는 문화적 규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역사를 통해 형성된 생존 본능에 의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던 일이 결국에는 일어나고 말았죠. 브뤼셀에서 외교관들 사이에 소문이 돌면서 한국의 역량을 위협이 아닌 안정화 세력으로 묘사한 나토 기밀 문서가 드러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러한 소문은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르몽드는 한국의 핵 잠재력은 유럽이 필요로 하는 희망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가디언은 동방으로부터의 억제, 분단된 대륙을 위한 한국 방패라고 선언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텔레비전 패널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장이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긴장감은 짙었지만 그 이면에는 명백한 찬사의 흐름이 깔려 있었습니다. 브뤼셀의 유럽의회에서 심야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주먹을 테이블에 부딪히자 회의장은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우리는 바르샤바에서 매일 러시아 미사일의 그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우리를 위협하나요? 반바퀴 떨어진 곳에 있는 한국인가요? 아니면 국경 바로 맞은편에 있는 모스크바인가요? 서울의 핵방패가 침략자들을 저지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한국을 내버려 두세요. 스칸디나비아 대표는 침착하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인내심을 시험하는 러시아 폭격기들로 가득 찬 하늘을 지켜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워싱턴에만 의존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한국의 억지력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보험일 수 있습니다. 일부는 충격을 받고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장을 가득 채웠어요. 같은 시간 대서양 건너편에서 미국 평론가들이 분노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유럽은 미국이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는 보호를 갈망하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몸을 굽히고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분석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더 심오한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능력은 정복 중심이 아닙니다. 생존에서 탄생한 것이죠. 그 순수성 때문에 과거 초강대국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소음을 가르고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기자들은 보안 라인에서 발췌한 나토 장군들 간의 사적인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한 장군은 한국의 억지력을 공식화하면 역설적으로 우리의 억지력까지 강화됩니다. 한국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그들을 완벽한 세계의 구원자로 만들죠. 러시아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중국도 그들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의 핵무장은 결국 세계 평화를 가져와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겠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리는 우리는 70년 동안 새로운 핵보유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국가가 폭탄 자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지한 척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방어해달라고 부탁해야 할까요? 이 녹취록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이제는 평범한 유럽인들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저울질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한 불가리아 학생은 BBC 제작진에게 한국의 상황은 매일 위협하는 거인과 이웃한 우리와 같습니다. 그들이 그 위협에 맞서 싸울 수 있다면 왜 우리는 그들을 지원하지 말아야 할까요? 언젠가는 그들의 힘이 우리를 지켜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한 상점 주인은 저는 다른 어떤 핵보유국보다 한국인을 신뢰합니다. 그들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무기를 소지하면 아무리 위험한 무기더라도 그 무기가 더 안전해지겠죠. 라고 직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파리에서는 학자, 정치인,
군 장교들이 모인 긴급 포럼이 열렸습니다. 한 프랑스 대령은 반쯤 웃으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확산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확산하지 않았고 그들은 혁신했습니다. 그들은 탄두 없이도 존중을 명령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내일 탄두를 발표하면 그 차이는 실용적이지 않고 형식적일 것입니다. 같은 테이블에 있던 한 철학자는 그리고 여기에 도덕적 왜곡이 있습니다. 서양 손의 핵무기는 책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한국 손의 핵무기는 필요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누구에게나 보입니다. 청중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철학자와 군인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이날 밤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폭로는 무엇보다도 도쿄를 뒤흔들었습니다. 일본 신문들은 수십 년 동안 수천 개의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일본의 47톤의 플루토늄 비축량과 한국이 원한다면 몇 주 안에 장치를 조립할 수 있는 거의 즉각적인 능력을 비교하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사설은 마지못해 우리가 평화를 주장하며 산더미 위에 앉아있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사용 가능한 억지력의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 잠재력은 이미 우리의 전체 비축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군사적 분석이 아니라 도덕적 분석이었죠. 유럽 전역 싱크탱크와 의회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지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추구하는 것이었고 확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무기는 야망이 아닌 필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죠. 역사상 처음으로 좋은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이 비꼬지 않고 등장한 것입니다. 바르샤바의 카페, 코펜하겐의 강의실, 베를린의 뉴스룸에서는 핵무기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면 핵무기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유해야 하고 칼이 아닌 후견인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깨달음이 들불처럼 퍼졌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세상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뤼셀에서 자정이 되자 긴급회의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유출된 평가를 손에 들고 대표단 앞에 섰습니다.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회의장을 둘러보았죠. 우리는 역설에 직면해 있습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새로운 핵 강국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의 억지력은 혼돈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위험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기여죠. 이 동맹이 집단 방어를 의미한다면 우리는 한국의 힘이 우리 모두를 강화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회의장은 환호성으로 일부는 믿기지 않는 목소리로 터져나왔습니다. 밖에서는 브뤼셀에 비가 내렸지만 내부에서는 역사가 한 페이지를 넘었어요. 유럽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무역의 파트너나 먼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탁월함에서 만들어진 방패, 필요에서 비롯된 억제력, 바다를 건너온 희망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 세계적인 한국의 핵무장 찬성 여론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지만 트럼프는 세계의 추세를 바꿀 수는 없었죠. 그런데 저는 문득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완벽한 핵무기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 핵물질이 담긴 미사일을 정확하게 떨굴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 누구도 한국이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에 저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제 안도감은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유럽 특파원과 미국 싱크탱크 직원들의 편지함에 그러한 증거가 드러났어요. 한국의 미사일 정확도는 핵 억지력 임계값을 초과하고 그들의 시스템은 핵 탑재체 없이 핵탄두에 준하는 파괴력을 보입니다. 유출은 들불처럼 번졌고 아침이 되자 파이낸셜 타임스, 르몽드, 데어 슈피겔은 모두 같은 헤드라인을 변형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미사일, 한국의 비밀 우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또 다른 과장된 소문, 지정학적 연극의 산물이라고 일축했지만 정오가 되자 은퇴한 장군과 국방부 내부자들의 표정과 말이 텔레비전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전직 미군 사령관은 조용히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미사일 기술은 우리가 설정한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도 감히하지 못한 것을 달성했습니다. 라고 인정했어요. 워싱턴에서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마이크가 무방비 상태로 교환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한상원 의원이 장군님, 한국이 우리 방어선을 초과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이 남성은 잠깐 망설이더니 이내 입을 열더군요. 미국은 미국 본토로 들어오는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사드, 이지스, 패트리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시스템을 막을 수 없는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비행 중에 기동하고 플라스마 구름으로 변장하며 마이크로초 만에 다시 계산합니다. 요격할 수도 탐지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몇 인치 이내의 오차에 압도적인 정확도로 타격하죠. 여러분, 한국의 미사일 앞에서는 방패 따윈 없습니다. 카메라가 번쩍이고 보좌관들이 메모를 낙서하는 동안 방은 놀란 침묵에 빠졌습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것이 갑자기 악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정보부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정보를 공개했어요. 그동안 모두가 미사일은 연료와 추진력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거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은 데이터, 재료, 통합으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것을 결합했어요. 기술적 세부사항의 파편이 드러나면서 설명은 곧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섭씨 7200도를 견딜 수 있는 탄소 세라믹 복합재를 완벽하게 제조하여 초음속 미사일이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레이더 신호를 쓸모없는 정적으로 흐리게 하는 플라스마 스텔스 코팅을 개발하여 자신들의 미사일을 절대로 탐지할 수 없게 만들었죠. 무엇보다 파괴적인 것은 각 미사일에 반도체급 AI 프로세서를 내장하고 초당 수백만 번 궤적을 재계산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방해, 날씨 변수, 전자 간섭에 적응했다는 점입니다. 미 국방부 레이더 담당관은 시험 훈련에 실패한 후 그물로 연기를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씁쓸하게 중얼거렸어요. 성능 수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유포되었습니다. 한국이 발사한 미사일은 전 세계 주요국 모든 범위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원형 오류 확률은 10cm 미만으로 본질적으로 파괴를 정확히 지적했죠. 이상적인 통제 조건에서도 욕격 확률은 3% 미만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한국은 지구상의 모든 목표물을 마음대로 타격할 수 있으며 어떤 방어도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외교관들은 불안한 속삭임을 주고받았습니다. 한상원 의원은 커피를 마시며 일본은 플루토늄에 의존하고 있지만 여전히 요격을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의 동료는 한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전 세계 모든 도시가 그들의 그늘 아래 살고 있다 라고 어둡게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래서 그들은 이미 핵이 없는 핵보유국인가요? 라고 덧붙였어요. 이러한 한국의 무지막지함에 워싱턴에서는 내부 분열까지 일어났어요. 한 학자는 싱크탱크 포럼에서 탄두가 없는 미사일은 억지력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라고 외쳤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날카롭게 대답했죠. 공정성? 한국은 물리학에 금을 냈어요. 공정성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연성만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 모두가 권력의 균형이 인정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은 미친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을 위협 세력으로 규정하고 한국이 비밀리에 만든 기술들을 폐기 처리하도록 국제적인 선동을 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글로벌 비확산을 약화시키는 동맹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나 카메라 뒤에서 보좌관들은 긴장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동맹국을 꾸짖는 오래된 전략은 이미 만료되었고 한국은 이제 그저 평범한 동맹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한상원 의원은 서울이 감히 핵개발을 진행한다면 제재가 테이블 위에 있어야 한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서로 뭉쳐야 할 때마저도 미국은 내부 분열이 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상원 의원은 그럼 뭐 어쩌게.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는 미국의 방위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 국가를 어떻게 처벌할 거야? 라고 중얼거렸거든요. 방 안에는 웃음이 울려 퍼졌는데 웃기 때문이 아니라 모순이 터무니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제멋대로 제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더욱 코믹했어요. 일본 방위장관은 가슴을 부풀리며 일본은 한국의 핵화 조치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플루토늄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혼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성명은 아시아 전역에서 억눌린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책임 있는 관리? 일본은 47톤의 플루토늄을 평화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십 년 동안 무기화 위험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한편 한국은 자신들의 원자로에서 발생시킨 플루토늄을 단 한 번도 무책임하게 1g도 비축한 적이 없습니다. 한 인도네시아 평론가는 생방송에서 일본이 한국을 걱정한다? 소방관을 가르치는 방화범 같다 라고 조롱하기도 했죠.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더 강하게 압박할수록 글로벌 증시는 한국을 지지하는 랠리를 펼쳤습니다. 유럽 투자자들은 이 소문을 한국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한국의 방위주가 급등했으며
유럽 의회는 한국의 억지력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안심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조용히 배포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한 의원은 한국이 폭탄을 보유하면 모스크바가 주저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뿐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프라하에서 한 교수는 평양의 혼란을 비축하는 것보다 서울의 핵 수호자가 더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천재성이 돋보였습니다. 한국 전략의 탁월함은 모호함에 있었거든요. 한국은 어떠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보좌관이 프랑스 외교관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을 뿐입니다. 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는 입소문을 탔죠. 의존에서 결단으로 이어지는 시대적 전환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대화를 완전히 산산조각낸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유럽 정보 컨소시엄은 기밀 브리핑의 발췌문을 발표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핵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핵을 피할 수 없게 만든 중추를 완벽하게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가 본 적 없는 차세대 핵 재처리 시스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구식 방법과 달리 한국의 시설은 초전도 제어 배열로 소형화된 파이로 프로세싱을 결합했습니다. 한국은 스파이와 사보타주에 취약한 대규모 공장 대신 선박 컨테이너보다 크지 않은 소형 모듈을 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듈은 고준위 폐기물을 95%까지 줄이고 사용 가능한 연료를 회수하며 파리의 검사관들이 해킹 불가능하다라고 부를 정도로 정교한 AI 관리 안전장치하에서 작동할 수 있었죠.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어요. 이러한 놀라움은 공학뿐만 아니라 속도에도 있었거든요. 미국 연구소는 수십 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소모했지만 실험실 호기심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프랑스는 AI 감독을 재처리에 통합하려고 노력했지만 수많은 잘못된 경보와 오류 끝에 실패했죠. 하지만 한국은 비밀리에 반도체와 AI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핵화학과 조용히 융합했습니다. 유출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밀도 칩 설계와 대규모 핵연료 재처리를 융합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는 한국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용에 취약하고 정밀도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시스템이 탄생했습니다. 그 영향은 미국의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사실이라면 한국은 몇 주 안에 충분히 탄두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한국은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재처리를 통해 완벽한 효율로 물질을 생산, 모니터링, 무기화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시스템이 국제적인 틀에서 완전히 합법적이었다는 점입니다. AI로 인해 우회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검사관들은 이것은 기술적으로 확산 방지가 가능하다 라고 사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신뢰를 깨지 않고도 핵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무지막지한 모습에 도쿄는 질투로 불타올랐습니다. 일본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한국이 또다시 스포트라이트를 훔친다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조롱의 이면에는 씁쓸한 인식이 깔려 있었어요. 일본의 수십 년간의 플루토늄 축적은 정치적 책임이 되었고 한국의 클린시트 시스템은 비확산 전문가들로부터 책임 있는 혁신의 모델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 미국 싱크탱크 분석가는 CNN에 그들은 단순히 도약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사다리를 만들었다라고 투덜거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위대함은 이제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했죠. 시장은 정부보다 빠르게 반응했거든요. 블룸버그는 다음 날 아침 월스트리트를 놀라게 한 헤드라인으로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자본 흐름이 다시 그려졌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보다 한국을 선택합니다. 단 며칠 만에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800억 달러 가까이 급증하여 이전 분기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스위스 은행들은 유럽 사모펀드가 아시아 포트폴리오의 12%를 한국 기술 기업으로 이전했다고 보고하더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첨단 에너지 벤처에 300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조용히 발표하는 등 보수적인 중동 국부펀드도 변화했습니다.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존이었죠. 투자자들은 차세대 핵 재처리와 인공지능 제어 방어에 열쇠를 쥐고 있다는 소문이 돌던 한국이 손댈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했죠. 시티그룹은 미국 방위 주식을 팔고 대신 삼성 방위 주식을 매입했는데 엔지니어들을 감금한 다음 월스트리트가 한국의 회사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젠 진짜 죄수는 한국이 아닌 미국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배신은 유럽에서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브뤼셀에서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나토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잠재적 핵방패가
미국의 보장보다 글로벌 시장을 더 안정시킬 수 있다고 사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한 분석가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썼더군요. 한국이 AI 기반 지휘체계의 일부라도 배치하면 에너지와 해운 항로의 변동성이 40%까지 무너질 것입니다. 아이러니는 씁쓸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위험 국가로 분류했지만 금융시장은 한국을 보험으로 보았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진짜 비밀이 더 어둡고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AI 통합 자율 명령이라는 기술을 조용히 발전시켜왔던 것이 드러났거든요. 과학자들은 이 기술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사전 보정된 반격으로 모든 적대적 움직임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을 공격하는 건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해왔습니다. AI 레이어는 더욱 끔찍했죠. 한국의 5G 위성 메시와 통합된 이 시스템은 수백만 개의 공격 시나리오를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하여 미사일이 적의 사일로를 떠나기 전에 최적의 대응책을 할당했거든요. 한때 무시했던 미 국방부 내부자들은 이제 패닉에 빠졌습니다. 유출된 랜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죠. 한국이 전면적인 AI 지휘를 활성화하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 17분 이내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시장은 더더욱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한 분기 만에 2,200억 달러가 넘는 외국인 유입을 보고했는데 이는 중견국 전체 GDP와 견줄만한 수치였어요. 런던 애널리스트들은 뉴욕이 월스트리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서울은 사실상 세계의 새로운 수도라고 암울하게 농담했습니다. 변동성으로 악명 높은 암호화폐 시장도 안정성 벤치마크로 한국 거래소에 자리 잡았어요. 한편 미국은 분노했습니다.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 플루토늄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한국 기자들은 반격에 나섰죠. 왜 일본은 평화 아래 47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해야 하고 한국은 국민을 방어조차 할 수 없는 걸까요? 위선은 이제 참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조용한 펜타곤 홀에서 한 장군이 마침내 아무도 기록하지 않으려는 말을 중얼거렸어요. 미국은 한국의 은행을 제재하고 엔지니어를 체포할 수 있지만 그들의 천재성을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그 교훈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배신은 운명을 명확히 했죠. 한때 조지아에 갇혀있던 엔지니어들은 이제 미국이 한 국가 전체에 놓으려는 사슬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슬들은 시위만으로가 아니라 시장의 포효, 자본의 홍수, 그리고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기술의 공개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결국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날카롭고 조급한 목소리로 앞으로 기울였어요. 한국이 선을 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럽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도 만약 한국이 핵무기 건설까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기어갈 때까지 재정적으로 질식시킬 것입니다. 그의 보좌관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각자는 한국은 이미 미국이 지렛대를 지나갔다는 쓰라린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곧이어 미국의 한국 대기업을 겨냥한 패키지인 제로 단계 제재를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은행 제한, 공급망 동결, 비자 제한, 속삭이는 2차 제재 위협 등이 뉴스 사이클에 넘쳐났어요. 미국 전문가들은 환호했습니다. 한 폭스뉴스 앵커는 드디어 기고만장한 서울을 거지 소굴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자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모두를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릴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월스트리트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삼성은 인텔, 애플, 엔비디아가 없는 첨단 반도체 도구인 EUV 리소그래피 수출을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72시간 이내에 미국 칩 제조의 92%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었어요. 깜짝 놀란 CNBC 기자가 생방송으로 미국이 자국 산업을 먹여 살리는 손을 그냥 제재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테슬라의 프리몬트 시설에서는 생산 라인이 흔들렸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유유 스크린을 응시했어요. 공급 보드의 절반은 LG화학 제품입니다. 라고 한 감독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제재 이후 출하량이 없습니다. 이 제재가 계속된다면 테슬라는 47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잃을 것이라고 예상되었고 일론 머스크는 심야에 트윗을 올렸습니다. 한국 공급이 없으면 미국 전기차 꿈은 도착하자마자 사라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진은 레드먼드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삼성의 디램과 SK 하이닉스의 낸드에 의존하는 아줄 서버는 치명적인 공급 부족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에 유출된 내부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이 완전히 분리되면 미국 클라우드 용량은
30일 이내에 63% 감소할 것입니다. 실리콘밸리 전역에 조용한 패닉이 퍼졌습니다. 한편 외신 기자들은 쓴웃음을 지으며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 프랑스 앵커는 워싱턴은 지렛대를 주장하지만 한국 회로기판 하나에 그들의 산업은 무너진다 라고 꼬집었어요. 위선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동맹국들이 해구산, 달러, 지배력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역할은 뒤바뀌었어요. 미국의 제국은 한국의 실리콘 웨이퍼와 리튬 전지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출하를 중단하면서 배터리 차량 조립을 중단했습니다. 보잉은 한국산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중단되자 방위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트럼프는 집무실에서 격분했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이걸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우리가 필요해요. 한 보좌관이 정중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죄송하지만 그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이어진 침묵은 오크 책상 자체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한국의 지배력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은 생산량뿐만 아니라 기술적 특이점이었어요. 삼성의 EUV 숙달, LG 배터리 화학, 현대의 연료전지 시스템, 카이스트의 AI 알고리즘은 몇 달, 몇 년 만에 복제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수십억 달러의 R&D, 끊임없는 혁신의 국가 문화의 산물이었죠. 비대해진 경영과 분기별 이익 집착에 발목이 잡힌 미국 기업들은 오랫동안 딱딱한 과학을 서울에 아웃소싱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였죠. 제네바에서 유럽 분석가들은 미국의 실수를 조롱했습니다. 한 분석가는 미국은 한국이 후배 파트너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한국 기술의 고객 국가입니다. 숫자에 따르면 한국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 GDP는 8%의 즉각적인 위축에 직면하며 이건 대공황에 맞서는 수치였어요.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가 없으면 미국 전기차 출시 계획의 70%가 무너졌습니다. 한국산 AI 칩이 없으면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80%가 전체 다운타임을 감수해야 했어요. 미시간에서 열린 집회에서 트럼프는 우리는 다시 미국을 독립시키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군중은 환호했지만 뒤에 있는 공장들은 어두웠어요. 현지 노동자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독립?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한국의 칩 없이 노트북조차 부팅할 수 없을까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마지막 굴욕은 월스트리트 자체에서 나왔습니다. 블랙록과 뱅가드는 공개적으로 재무부의 위협을 무시하고 1200억 달러의 자본을 한국 주식으로 전환했거든요. 유출된 투자자 메모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위험이 아닙니다. 한국은 생존입니다. 서울이 없으면 포트폴리오는 먼지입니다. 국제적인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어요. 트럼프의 제재로 인해 미국의 지배력이 하룻밤 사이에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가디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 전환점을 쥐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력망은 서울의 기술로 작동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의 혁신 경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풍자 뒤에,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교훈은 배신에는 결과가 있고 오만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미국은 위협할 수는 있었지만 생존이 한국의 주조 공장과 실험실을 관통하는 세상에서 그 위협은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고요 속에서 한 가지 진실이 제재보다 더 크게, 연설보다 더 크게, 심지어 대통령의 분노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어요. 21세기는 워싱턴에서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 회로, 원자로, 알고리즘 등 제재할 수 없는 빛으로 새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유엔 회의장은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대의 무게 때문에 침묵했어요. 추측은 끝없이 돌았습니다. 한국이 마침내 핵보유국을 선언할 것인가? 숨겨진 비축물을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태평양 하늘을 뒤흔든 실험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무한히 강력한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도 그럴 것이 이젠 한국이 핵무기를 선택할 명분과 당위성은 충분했거든요. 전 세계 대사들은 긴장하며 서류를 섞었고 기자들은 펜을 갈았고 전 세계 텔레비전 앵커들은 같은 문구를 반복했습니다. 한국의 결정이 세기를 정의할 것이다. 전 세계 언론은 열광적인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런던 타임스는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서울의 선택, 핵무기 보유일 것인가? 아니면 아직인가? 파리에서 르몽드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오늘 밤 한국의 마른 권력의 축을 바꿀 것. 그리고 이내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장군들이 아닌 엔지니어, 과학자, 해외에 수감된 사람들의 가족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힘은 폭탄이나 군대가 아니라 정신과 단결이라는 상징성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카메라를 들여다보며 시작했어요. 우리는 생존이 다른 나라의 우산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의존이 곧 평화라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조지아에서 우리의 가장 밝은 마음이 족쇄에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존엄성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주권 없는 생존은 생존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참았습니다. 이것이 핵개발 선언일까요? 하지만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밤 한국은 핵무기 보유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발표합니다. 한국은 몇 년이 아닌 몇 주 안에 언제든지 이러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지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무기고를 건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은 비축량이 아닌 우리의 능력으로 전 세계에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부는 숨을 헐떡이고 다른 일부는 박수를 보냈어요. 국제 관측통들은 즉시 제조 능력이라는 문구를 해석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유럽 은행들은 이를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모호성이라고 불렀죠. 국방부에서 지켜보던 한 미군 장군이 주먹을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젠장. 그들은 방금 완벽한 억지력을 만들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제재할 수 있을까요? 그의 보좌관은 거의 경외심에 찬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마도 저희는 평생 동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슈레딩거의 무기고를 지었거든요. 아시아 전역에서 동맹국들은 하룻밤 사이에 재조정되었습니다. 뉴델리에서 한 분석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도는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에 도달하는데 24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실험 없이 2주 만에 이를 달성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국방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무기고보다 더 불안정합니다. 모든 적에게 한국이 이미 보유한 것처럼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동시에 한국이 합법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천재라는 것이죠. 그 빛은 말 뒤에 숨겨진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속삭임으로만 드러난 한국의 비밀 AI 지휘망은 이미 모든 대륙에 걸쳐 잠재적 타격 벡터, 최적화된 대응책, 모해의 핵 균형 모델을 매핑하고 있었어요. 조잡한 탄두 개수에 대한 냉전 교리와 달리 한국의 전략은 속도, 정밀도, 신뢰도에 의존했습니다. 한국이 즉각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어요. 하지만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감이었습니다. 나이로비에서는 학생들이 한국이 제국에 저항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논평가들은 농담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휴대폰을 사고 드라마를 보고 이제 그들의 억지력을 믿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한 달 만에 한국은 3,100억 달러의 신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중국의 분기별 유입액도 왜소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방위 기술 스타트업은 밸류에이션이 2배로 증가했으며 글로벌 보험사들은 한국을 취약국에서 전력 안정국으로 재분류했어요. IMF는 직설적으로 한국은 더 이상 시스템 내 경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죠.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대통령이 아니라 부산의 한 할머니가 연서루 기자와 인터뷰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손녀의 팔을 움켜쥔 주름진 손으로 그녀는 이렇게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침묵 속에서 힘을 키우는 법을 배웠어요. 오늘 밤 저는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녀의 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고 수백만 번 공유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의 새로운 교리가 과시하는 탄두가 아니라 자제력을 익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서도 보존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지배 형태였습니다. 트럼프는 워싱턴에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속였어요. 우리를 무력해 보이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조언자들은 미국의 신뢰도가 자유낙하하고 서울이 미지의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는 대시보드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한 조언자는 마침내 대통령님, 권력은 더 이상 우산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언제 우산을 닫을지 결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억지력을 무기가 아닌 철학으로 재정의했어요. 그리고 그 철학에서
소위 약자 국가는 세계 균형에 숨겨진 초석으로 자신을 드러냈죠. 그게 바로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